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5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또 방송을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목이 조금 잠기네요. 사실 저희가 금요일에 퇴근길 라이브 심층 인터뷰 보셨던 분도 아시겠지만 그때 제 목소리가 정말 한껏 섹시함이 아주 묻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에 괜찮아졌다 안 괜찮아졌다를 좀 반복했는데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아프지 않고요. 통증 없고요. 근데 이제 살짝 성대가 부어서 이게 이제 붓고 떨어지고 있는 데 있어서 살짝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늘 전해드려야 하는데 이게 또 제 마음대로 성대가 움직여지지 않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먼저 월간 뉴스레터 확인해 볼 텐데요. 주말 사이에 마이크론의 주가가 10%, 물론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도 7% 넘게 오르고 했죠. 근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최고가 경신했고 인텔의 주가도 올랐는데 나스닥이 좀 주춤했어요. 왜 그런 건지 궁금하시죠? 주말 사이에 또 베네수엘라 이제 대통령이 체포가 돼서 이제 뉴욕으로 넘어오는 그 뉴스도 전해졌는데 다양한 변수들이 많아지고 있는 연초입니다. 자세한 내용들 월간 뉴스레터 글로벌 시황맨 박명선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또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이재만 실장님 모시고 이제 연초 됐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미국도 또 우리나라도 좋다라고는 하는데 어디가 더 좋을까? 뭘 투자해야 되나? 오늘도 여러분께 그 핵심만 또 밑줄 쫙 그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선님과 함께 월간 뉴스레터 열어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또 새해부터 이렇게 네.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니에요. 연말부터 안 좋았어요. 저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돼. 쉬세요. 너무 높이면 또 이제 pit이 그래요? 달라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목이 아이고.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몇 가지 그쵸. 있잖아요. 자식. 근데 전 또 자식이 없어요. 네. 내 네. 인생 네. 맘대로 안 되죠. 오늘은 이제 성대가 맘대로 안 돼요. 그러네요. 이게 약간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이렇게 약간 벌어지고. 그러게요. 얼른 나을게요. 네. 이게 또 낮이 되면 목이 좀 풀려서 괜찮아요. 아마 10시에 또 괜찮을 거예요. 다행이네요. 네. 네. 별로 영혼이 없는데. 아니, 영혼 좀 실어줘요. 새해부터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네. 지수가 혼조로 보였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새해 첫 거래일이었죠. 뉴욕 증시도. 국내 증시도 사실 지난 금요일에 정말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힘에 힘입어서. 그리고 또 코스닥 보니까 우주 관련주들 날라가고 IT 소부장 날라가고 난리였더라고요. 근데 그 흐름이 뉴욕 증시에도 조금 온기가 옮겨붙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다 같이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나스닥이 상승폭을 많이 잃고 하락 전환했던 게 좀 아쉬웠지만 러셀 2000도 올랐고 지금 우리가 좀 걱정하고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도 반등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새해를 기다렸던 뉴욕 증시 투자자들의 마음이 확실히 새해 첫 거래일부터 좀 녹아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하락 전환이 좀 아쉽죠.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요걸 걱정하는 것보다 요걸 보는 게 조금 더 투자 심리에는 맞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새해 첫 거래일이 사실 그 한 해를 관통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속설도 있기는 한데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여전히 강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반대로 테슬라, 아마존,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쉽게 말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AI로 이제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들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산업재 쪽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금융도 나쁘지 않았고 에너지 쪽도 괜찮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어떤 그 시속 게임이 첫 거래일부터 좀 나타났다. 요거 보면은 올해는 기술주가 좀 안 좋으려나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잠시 후에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는 아무래도 지난해 연말에 이제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그게 이제 또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 만들었죠. 예, 그러면서 4.2%까지 올라갔고요. 네. 달러는 98선에서 등락을 이어가는 모습. 금은 이제 뭐 금답지 않게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약보합세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장중에 변동성이 좀 컸거든요. 이게 나스닥의 그 상승 출발 이후 하락 전환했던 것과도 좀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지난 연말의 어떤 조정과 연초의 어떤 급반등을 이렇게 조정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국제유가죠. 국제유가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베네수엘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요게 어떻게 열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그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는 좀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만 원유가 더 내려가요? 어쨌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급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가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향방을 좌우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주말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직 반영은 안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유가 향방 궁금하실 것 같아서 또 네. 관련한 딱 게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윤재성 우리 위원님 다들 기다리실 텐데 네. 곧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자, 그러면 시장의 어떤 분위기부터 먼저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도 한번 보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베네수엘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 첫 거래일은 어떻게 보면은 올해 전체를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그냥 그들이 말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와서 일각에서는 올해는 진짜 이제 나스닥이 좀 안 좋으려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거기에 개의치 말라라는 의견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첫 거래일의 어떤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하락세는 좀 멈췄습니다. S&P 500 6,858포인트 상승으로 어쨌든 마감을 했으니까 네. 연말에 나타났던 한 3거래일 연속의 이 하락을 잠깐 멈춰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장 스타트 이후에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의 운명이 엇갈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장 초반에 나스닥이 이렇게 강하게 출발했는데 그거를 다 까먹었잖아요. 요걸 보고 그 매매를 시작하신 분들은 이거 그 첫날에 손실을 좀 보고 시작하셨을 좀 아쉬운 그런 날이 되는 거죠. 다우는 그래도 반대로 장 막판까지 이렇게 당겼으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를 아직까지 읽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배경은 여기서 나와요. 거래량이 여전히 이게 S&P 500인데 거래량이 확실히 작년 연말에 거의 없다시피 했었고 그러니까 휴가 가서 예. 아직 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1월 첫 거래일에 좀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 예년 평소에 비하면 확실히 아직까지는 이게 뭔가 유의미한 거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뭔가 오늘부터가 새해 첫날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오늘이 또 월요일이라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부터 뉴욕 증시,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뉴욕 증시의 흐름을 오늘부터 한번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핀비즈에서 확실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거래량이 적어서 거래 세션이 마무리가 됐는데 새해 첫날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고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지금 방향, 향방을 가늠하려면 아마 이제 고용 데이터, 연준의 신호 이런 것들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뭔가 신호가 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주말에 갑자기 베네수엘라 그렇죠. 대통령 막 체포됐다고 예. 하고 하니까 금요일보다 오늘 밤의 시장이 찐 뭔가 반응일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근데 또 별로 반응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가치 판단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신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호 중에서 뭐 그렇게 강력한 신호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부 그 경제 지표가 나오긴 나왔어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월 제조업 PMI가 51.8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아직까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차트 자체가 막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신호까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요. 박스권. 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네. 그래도 좀 그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게 프라이스, 그 가격이잖아요. 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확실히 올해에는 좀 물가에 대한 부담은
조금 많이 완화가 되고 있구나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거래 시장도 확실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시장 투자자들이 더 이상 막 금리가 막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겠구나. 그래도 올해 많이 내리진 못해도 여전히 하락 추세에는 있겠구나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신호가 나쁘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겹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시선이 어떤 방향을 향하는지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어도 그래도 계속 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요거에 따라서 시계를 좀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가 급반등했다니까 우리가 작년 초에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이제 금리 인하기 그러니까 음. 그때도 이제 그 재작년에 2024년부터 금리 인하한다.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러셀이처럼 비롯한 중소형주 랠리 있을 것인가 했는데 뭐 작년에 있던 것 같기도 하고 없던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연초에 중소형주의 급반등. 요거 어떻게 올해는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올해 내내 이렇게 중소형 사실 작년에 이 중소형주는 진짜 제일 좋았던 한 해였다고 보거든요. 좋았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작년에 그 중간에 들어왔지만 그때부터 중소형주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가 점점 확장되는 구간에서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블룸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여기 있는 드론주라든지 뭐 이런 쪽이 뭐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너무 그리고 좋았죠. 작년에 이 아이온큐 같은 이 양자 관련주, 양자. 예, 뭐 정말 화려했죠. 예, 그런 흐름들이 다들 그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올해는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년 이맘때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는 않아서 막 그렇게까지 큰 기대는 하기 어렵기는 합니다. 예, 근데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이제 연준 의장 교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녹아들면 그리고 또 어쨌든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지어야 되는 건 맞으니까 중소형주에 대해서 기대하는 심리가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첫날부터 이렇게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러셀 2000이 1% 넘게 올라왔다는 건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를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라는 심리를 읽을 수 있었으니까 그럼 그 중소형주 중에서 어떤 섹터가 올랐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 관련주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또 일단 CES 모멘텀이 이제 당장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일정은 1월 4일 일요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오늘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 AMD의 그런 리사수 CEO나 젠슨왕 CEO의 발언들이 있을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사실은 이게 원래는 1월에 메인 이벤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 그리고 1월 6일에 뭐 지멘스, 모비라이 그리고 1월 7일에는 캐터필러 그리고 1월 8일에는 이제 의원들이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답니다. AI의 안전성과 프라이버시와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베네수엘라 이슈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IT를 계속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럼 작년에 뭐 양자 이제 데이터 센터 그리고 또 뭐 광 트랜시버 이런 것들이 강했다면 올해를 관통할 테마는 뭐가 될까? 아무래도 다들 이제 피지컬 AI를 가장 우선으로 좀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로보틱스 그리고 또 에너지, AI 클라우드, 또 우주 또 방산까지 방산도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AI랑 엮여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쵸. 또 뭐 이제 주말에 그런 일도 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목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로봇과 우주 관련주가 저희 코스닥에서만 강한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도 확실히 이제 다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브 로보틱스 이제 배달을 해주는 그런 로봇이고요. 심보틱은 이제 물류 자동화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14% 9%씩 강세를 좀 보이는 이게 우리가 흔히 1월 효과라고 하잖아요. 1월에는 어떤 정책적 모멘텀과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중소형주들에게 좀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로봇주에도 좀 깃들었고요. 그리고 우주 관련주 올해를 관통하는 테마가 될 수도 있죠. 로켓랩과 ASTS 같은 종목들이 10% 안팎의 급등을 또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주 금요일에 막 스피어 같은 종목들 상한가 들어가는 거 보고 별 이슈도 없는데 바로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가네 싶어서
싶어서 진짜 이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이 예사롭지가 않구나 싶었는데 미국에서도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뭐 로크웰 오토메이션을 비롯해서 뭐 UiPath라든지 이런 기업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시 또 로봇 관련주로 이렇게 묶이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우주 관련주에 대해서 기대감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 일정들을 뭐 2월 16일에 이런 일이 있을 거고 3월 18일에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올해 내내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이 좀 예정이 돼 있다. 타임테이블을 보면서 매매를 하자라는 부분들이 미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계속 공유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뭐 다들 비슷하구나 싶어서 똑같이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암호화폐에도 뭐 보시면 아직 만족스러운 랠리는 아닙니다만 비트코인 가격도 뭔가 바닥을 이렇게 쫙 만들면서 그래도 유의미한 그런 반등을 보였고요. 그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금요일에 확실히 3,000달러 이상으로 팍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1월 효과를 얘기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일단 JP모건에서 이더리움 내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 이게 작년 내내 좀 나왔던 건데 펀드에서 토큰화를 해서 JP모건이 이걸 계속 이제 비트코인 그 인프라를 좀 비트코인 인프라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블록체인 인프라라고 해야겠죠. 그거를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더리움 내에 그걸 또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JP모건이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에너지가 좀 되는 부분이니까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높아졌고요. 그리고 SEC에서는 작년에 또 계속 기대를 했던 그 수탁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을 막 그 전통 금융회사들도 하고 싶어 했는데 이거와 관련한 기본 조항이 좀 발표가 됐답니다. 확실히 정책적인 모멘텀이 조금씩 뒷받침이 되니까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도 이렇게 살아나고 그리고 뭐 비트마인 그리고 서클 이런 종목들의 주가도 다시 뭐 하락 추세를 완전히 돌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1월 첫날부터 좀 기대감을 담았다는 점에서 나스닥은 좀 아쉬웠지만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드론, 우주, 로봇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다는 게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 소식. 네. 이게 계속 베네수엘라 뉴스를 우리가 접하곤 했는데 네. 체포가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뭔가 제가 뭐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일단은 이게 그 마두로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베네수엘라에서 약 13년 정도 뭐 군부 독재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굉장히 반기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베네수엘라도 뭐 똑같겠죠. 우리나라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처럼 그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남미를 둘러싼 어떤 어쨌든 베네수엘라 입장에선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했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대통령을 체포를 한 거니까 이게 다른 남미 국가들 뭐 쿠바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약간 경계심을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 그냥 지금 일어난 일들과 이에 대한 어떤 시장적인 분석들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고한 결의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거의 그 미국의 그 델타포스의 작전 이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퍼레이션 앱솔루트 리졸브라고 확실하게 정밀 타격을 해서 확실하게 확보를 한다, 신변을 확보를 한다라는 그런 목표가 명확하게 좀 들어갔고요. 지난해에 있었던 그 이란의 그 핵 시설을 타격했던, 정밀 타격했던 그 사건과도 좀 겹쳐지죠. 정말 뭐 미국이 이렇게 진짜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던 그런 체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몬로우 독트린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5대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지정했던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만큼은 유럽이나 다른 나라가 개입하지 말라라는 거를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합성해서 돈로 독트린이라고 한다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확실하게 또 한번 보여줬다. 이 지역은 내가 관리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세상에
확인시켜줬다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옷을 입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의 옷이 뭐 나이키 테크핏이라고 해서 이거에 뭐 구글 검색량이 엄청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은 이 사람의 신변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혐의가 무엇이었느냐 이게 좀 중요하겠죠. 네. 어쨌든 다른 나라의 대통령인데 체포를 할 수 있는 그 정당성이 무엇이었을까? 일단 미국에서는 마약 테러 혐의라고 합니다. 여기 수많은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수입하는데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나서서 뭐 이렇게 계속 뭐 미국에 마약을 수출했다, 유통시켰다라는 혐의로 체포를 했다고 하고요. 이 외에 이제 미국에서 뭔가 인프라를 제공해 줬는데 원유에 대한 이익을 자기들이 다 가져갔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뭐 대규모 공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의 부인은 뭐 여기 해석이 그냥 구글에서 해석을 해서 탈출했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잡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왔던 부분들은 현명한 게 여기 조금 더 추가해 보면 안전하고 적절하고 그리고 주디시어스 현명한 정권 이양 전까지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좀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이게 좀 무섭기도 하죠. 어쨌든 이 초유의 사태라고 하더라고요. 타국의 지도자가 그 국가의 지도자를 이렇게 체포해서 그 다음에 거기까지 이제 정권 이양까지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 현대판 어떤 뭐 제국주의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이게 막 우리나라도 어쨌든 북한과의 그런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뭐 중국은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주말의 사건들의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목적? 네.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텐데 참 안타깝네요.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데 이게 뭐 마약이냐, 네. 원유냐, 되게 이제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사실 얘기가 있죠. 그게 뭐 명분이 중요한 거죠. 명분이 중요한데 명분. 보여지는 거는 당연히 마약이겠죠. 원유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게 미국의 야욕이라는 게 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명분은 당연히 마약일 거고 그 명분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그리고 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군대를 움직이는 게 의회의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 일인데 과연 의회의 허가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느냐 이런 과정상의 이슈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주말 동안 나온 그런 팩트로만은 뭐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미국 내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유엔에서도 오늘이죠. 오늘 긴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뭔가 얘기가 나올 텐데 근데 제가 기억하는 그 작년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터 시작해서 이란의 핵시설 타격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힘에 의한 균형이라는 그런 정책에 맞서려고 하는 나라는 아직까지 쉽게 저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한 경로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일각에서는 계속 불편함을 얘기하는 지도자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판단이 어떤 얘기를 할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그 원유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뭐 명분은 그거예요. 미국이 원유를 개발할 수 있게 시설도 많이 마련해주고 인프라도 해줬는데 베네수엘라가 자기들 마음대로 마두로 대통령이 자기가 다 가져갔다. 이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들어가서 투자를 해서 제대로 전 세계에 그리고 베네수엘라에도 이득을 나눠주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우리도 그 겪었잖아요. 뭐 알래스카에서 뭐 이거를 뭐 가스를 팔아, 뭐 거기 뭐 관을 뭐 설치해라, 그 다음에 조선을 해서 뭐 이렇게 하라. 하지만 돈은 우리가 다 내는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미국이 이득을 좀 많이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이 완전 노다지거든요. 세계 1등이에요. 세계 1등이고 그만큼 안 팠어요.
안 팠던 이유는 이제 미국이 제재를 많이 했던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을 미국이 이득을 가져가게 되면 뭐 한 17조 달러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돈으로 바꾸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좀 수혜를 보게 될까에 대해서 뭐 쉐브론, 엑슨모빌, 뭐 할리버튼, 슐럼버거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기대를 좀 받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차갑죠. 자본주의는 또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비레크먼의 분석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국제유가에 과연 어떤 영향이 그래서 세 가지 저는 궁금증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네. 번째로는 이 마두로의 축출이 어떻게 될까? 유가 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 공급량이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그 설비 투자를 막 해서 이게 확 나오기 시작한다면 유가는 확실히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떨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까지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러시아 경제가 악화될 수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종식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얻어가는 것이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 시장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논리인 것 같아서 그쵸.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에 이 금이 이렇게 많다고 하네요. 금이요? 예, 모두가 석유에만 집중하는 동안 금 매장량도 이렇게 높기 때문에 혹시 이것까지 미국이 장악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뭐 미국이 원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또 공감을 하게 되죠. 베네수엘라 갖고 있는 게 저렇게 많은데 그러니까요. 국민들 살기 너무 힘들다고 하던데. 그러게요. 예, 베네수엘라가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 어떤 그 독재 정권의 네. 결말이 이렇게 된다라는 네. 사례로 많이 들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호재일까? 트럼프 대통령 안 그래도 지금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를 좀 올해 1월에 좀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나올 예정이고. 그런데다가 이렇게 군대를 움직인 것 자체가 과연 적법한 절차였느냐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과연 탄핵이 될 것인가, 쫓겨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가능성이 50%를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일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요거예요. 이제 중국이 또 마두로 대통령을 만나고 굉장히 좀 친한 그런 베네수엘라와 친근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최근에 대만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막 군사훈련도 하면서 뭔가 알게 모르게 이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좀 커졌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그리고 또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했고 그러면 중국이 호시탐탐 이제 대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중국이 이 중국도 우리도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나타났던 일련의 사태가 단순히 국제유가와 시장에만 미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나아가서 뭐 TSMC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이번 주 내내 좀 중요한 이벤트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빅피처를 지금 목소리 좀 괜찮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빅피처의 그 최종 목적은 결국에는 본인의 그 뭔가 힘을 기르기 위한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제 가늠이 안 돼가지고. 그니까요. 진짜 중국이 만약에 우리도 그럼 대만 먹을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은 이게 완전히 좀 진짜 뭔가 과거의 제국주의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어쨌든 뭐 중국이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수입하고 뭐 그런다면 중국을 또 우회적으로 제재하는 그런 미국의 스탠스를 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채팅창에서 신제국주의 시대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약간 좀 소름 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또 시장에는 제가 할게요 오늘은. 시장에는 또 어떻게 반영될지가 네, 중요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목들도 뭐 이거는 베네수엘라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저희는 또 시장에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마이크론이 10% 급등을 했고요. 샌디스크가 16%또 급등을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뭐 진짜 막을 수가 없는 게 이게 DDR4, DDR5 저는 이런 차트는 진짜 흔치 않은 차트지 않습니까? 디램 가격의 폭발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해서도 두 자릿수 급등을 했고요. 계속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언제 멈출지 그게 오히려 더 무서울 따름이죠.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그냥 올해 내내 공급 부족이 지속된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공급 부족은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올해까지는 계속 메모리 반도체는 들고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반도체 장비주도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필요하겠죠. ASML과 램리서치 일제히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결국 이렇게 좋은 건 데이터 센터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버티볼딩스, 블룸에너지 같은 기업들도 여전히 강한 탄력을 좀 보여줬다. 올해도 데이터 센터 중요할 거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고요. 네오클라우드, 코어웨이브도 두 자릿수 급등, 네비우스도 7.5% 상승, 뭔가 바닥을 잡은 듯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는요, 테슬라 안 볼 수가 없는 게 4분기 인도량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례적으로 테슬라가 4분기 인도량 전망치 예상치를 본인들이 먼저 공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많이 빠지는구나 했었던 게 42만 대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41만 8천 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어느덧 테슬라가 한 7일 연속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루이스트에서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444달러까지의 목표가는 439달러까지 조금 하향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보유 의견을 유지한다. 홀드라고 좀 바꾸기도 했고요. 네. 모건 스탠리는 사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로보택시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테슬라의 주가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다들 뭐 많이 올랐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은 것 같습니다. 캐시우드 역시 마찬가지죠. 올해는 로보택시의 해가 될 것이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대해서 올해 기대감을 확실히 좀 드러냈기 때문에 지금을 또 기회로 보시는 주주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관련해서 뭐 어떻게 보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시장에 좀 더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아시는 것처럼 베네수엘라에 처음 들어갈 때 천병 역할을 했던 건 드론입니다. 온다스 홀딩스가 여전히 두 자릿수 급등을 했는데 이게 뭐 그 마두로 체포 전까지의 시장이잖아요. 금요일까지의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드론 관련주들 레드캣도 15% 금요일에 급등을 했는데 온다스가 좀 부담스럽다면 뭐 이런 종목들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팔란티어 지난주 금요일에 5% 넘게 급락을 했는데 소프트웨어가 확실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고 보실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 작전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프트웨어죠. 팔란티어는 그쵸. 아무래도 이제 군 쪽에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카프 CEO의 인터뷰 같은 것들도 이런 독재는 안 좋은 거다라는 네. 쪽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X의 그 본인 그 프사를 미국 국기로 바꿔놨어요. 아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알렉스 카프 이런 네. 라인업들이 다시 한번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어서 팔란티어도 어찌 보면 오늘장에서 좀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네. 이 틈을 타고 일론 머스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조기로 바뀌어 있죠. 베네수엘라의 스타링크를 2월 3일까지 지원을 좀 더 강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스타링크에 그 떠 있는 위성들의 고도를 좀 내리겠대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약간 치킨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좀 서포트하겠다는 거죠.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서포트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네.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위성 고도를 좀 내려서 자기들만 할 수 있는 고도까지 내리면은 이게 아무래도 지구랑 이제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좀 더 레이턴시가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타링크에 대해서 우주 관련주에 대해서 모멘텀을 계속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올해는 우주 관련주 계속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그냥 워렌 버핏이 이제 빠이빠이 했다는 거. 그래도 이제. 계속 남아있긴 하죠. 네. 네. 버크셔에서에는 100년 갈 것이다라고 빠이빠이 100년. 인사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 투자 시장에 가장 큰 어른이 드디어 이제 올해 2026년도 은퇴를 했다라는 얘기도 간단히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형님 담배 끊으세요 하는데 담배 슈는 아니고 목감기도 아니고 지금은 또 괜찮아요. 그러네요. 왜냐면 살짝 돌아왔네요. 지금은 제가 제일 열심히 말해야 되는 시간 3% 하던 시간에 돌아왔거든요. 어떻게 또 목소리가 이때다 괜찮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삼성 11세대 제가 이거 얘기하는 동안 맛있게 꿔바로우 좀 드시고 계세요. 우리 명선님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아, 예, 예. 삼성 11세대 테라급 최초로 저희가 59만 원대 준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양이 높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작업 다른 작업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일하실 때 사용하시는 좋은 제품이고요. 램 16기가 그리고 대용량 1.2TB가 장착돼 있고 윈도우 11 다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A급 리퍼 안심 제품으로 무상 보증 15개월 드리고요. 코어 i5 1135 G7 말해도 제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5.6 FHD 화면으로 준비를 했고요. 요거 제품은 이제 50만 원대에 사실 구매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양의 노트북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할 때 목소리가 멀쩡하죠. 참 신기합니다. 중요할 때 목소리가 멀쩡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꿔바로우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닭가슴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 약간 살짝 그 단백질의 응축된 퍽퍽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광고할 때도 목소리가 멀쩡해져서 민망하네. 자, 근데 닭가슴살 꿔바로우. 별로 안 퍽퍽해요. 안 퍽퍽해. 부드러워요? 한번 이게 먹어볼까요? 소스랑 이거 튀김 덕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혀 퍽퍽하지 않아요. 너무 맛있네. 요즘 진짜 제가 닭가슴살 많이 먹지만 기술이 좋아져서 닭가슴살 퍽퍽하게 만들면 안 팔립니다. 근데 이 정도는 나와줘야 이제 다들 좋아하시죠. 겨울에 여러분들 살찌잖아요. 그럴 때 꿔바로우도 튀긴 걸 살찌는데 어쨌든 조금 덜 살찌기 위해서 닭가슴살 꿔바로우 너무 맛있네. 맛있어요. 이거 소스도 그냥 맛있고. 에어프라이기에 구워가지고 소드 이렇게 하셔도 되고 튀기셔도 뭐 되겠는데 웬만하면 한번 튀긴 거니까. 그리고 두번 그냥 튀기지 치킨 마세요. 먹는 것보다 이게 훨씬 죄책감이 덜하잖아요. 닭가슴살이니까. 그냥 치킨에도 닭가슴살은 있지만 자, 거기는 뭔가 어쨌든 좀 더 조금, 기름이 많을 것 같으니까. 부위를 좀 덜해서 껍질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다 필요 없고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맛있고요. 여기 저희가 팩당 10팩 구성으로 3만 원대에 준비했는데 3,980원 꼴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각한 밀가루, 설탕 안 들어가 있고요. 고단백 꿔바로우라고 하니까 운동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요 이제 여러분들의 약간 오늘은 내가 치팅데이다 하실 때는 요 꿔바로우를 선택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광고 때 딱 괜찮아져가지고 민망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좋은 제품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다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